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농업 대국들이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딛는 순간 수천 년간 지속된 기아의 저주가 한순간에 박살났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그 악명 높은 죽음의 불모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적이 터졌어요. 프랑스가 50년간 피땀 흘려 도전했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바로 그 절망의 땅. 미국 농업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며 손살에 쳤던 바로 그곳. 그런 곳을 한국이 2년 만에 단 2년 만에 쌀 생산량을 500% 폭증시키는 신화 같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농업 기술의 정체는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 무기의 정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인류 최대의 비밀을 영원히 모르고 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은보고예요. 케냐에서 농업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12년 동안 우리나라 식량안보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4년 4월이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죠. 제가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현미경으로 흙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벌써 식어가고 있었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안경을 쓰면 뭔가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벽에는 제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받은 졸업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유럽의 최고 교육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유럽 농법만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프랑스 씨앗, 독일 비료, 영국 농기계. 이런 것들만이 진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같은 나라는요.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농업에 대해서는 뭘 알겠어요. 케냐 북부에서 가져온 빨간 흙을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야콥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사라, 큰일 났어. 투르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어. 속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 학교 알고 있었거든요. 차로 6시간이나 걸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였어요. 거기 아이들은 늘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쓰러진다고요? 그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어요. 가방을 붙잡고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야콥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조수석에서 문고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먼지투성이었어요. 빨간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리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돌고 있었어요. 과연 거기 가면 뭘 보게 될까요? 길고 긴 6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도착했어요.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보건실 바닥에 아이들이 누워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배만 굶주림 때문에 볼록하게 나와 있었어요. 방 안에는 병과 두려움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학교 간호사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눈이 울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20명의 아이가 쓰러졌어요. 간호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8살밖에 안 된 작은 아말리는 선생님들이 오시기 1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릎에 힘이 쭉 빠졌어요. 벽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저도 쓰러졌을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보고서 위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진짜 어린 여자아이가 굶어서 죽은 거였어요. 동네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슬퍼 보였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20번째 응급 상황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 지역에서만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날 저녁 정부 관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케냐 북부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거예요. 300만 명이요. 너무 큰 숫자라서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아말리라는 8살 여자아이 한 명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진짜였어요. 오늘 죽었어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새로운 프랑스 쌀 품종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볼까요? 농업부 장관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어요. 사라, 우리가 유럽 품종으로 몇 번을 시도해 봤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땅은 너무 딱딱했어요. 날씨는 너무 덥고 건조했고요.
벌레들이 유럽 작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병충해도 심했고요. 실패한 실험들로 가득한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가 텅 비고 차가워 보였어요. 차를 끓였는데 마시는 걸 깜빡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메일함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팸 폴더에서 이상한 제목의 메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긴급쌀 지원 제안. 거의 지울 뻔했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아프리카 농업 문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K-팝 스타들이 농사 짓는 모습만 상상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절망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메일을 클릭해 봤어요. 간단한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은보고 박사님께 케냐의 식량 위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헥타르당 6톤 이상 생산할 수 있고 혹독한 날씨에도 견딜 수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헥타르당 6톤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농장에서는 헥타르당 1톤도 안 나오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나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75년에 한국과 케냐 모두 유엔으로부터 긴급 식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케냐 아이들이 모두 빈 그릇을 들고 줄을 서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그 고마움을 갚고 싶습니다. 한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부유하고 현대적인 나라로 늘 성공해온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메일에서는 한국 아이들도 한때 굶주렸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에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1975년 옛날 흑백 사진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과 케냐 아이들이 모두 말라서 각자 나라 국기 아래에서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유엔 9호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배고팠던 기억이 나요. 저녁 먹을 게 없을 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도 기억나고요. 유엔 9호 쌀의 맛도 기억나요. 밋밋하고 퍽퍽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려줬어요. 정말일까요? 한국이 정말 케냐만큼 가난하고 굶주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케냐 북부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이 빈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고 있었어요. 다시는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작은 아말리 생각이 났어요. 벽에 걸린 제 케임브리지 졸업장을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모든 유럽 교육, 서구 농법에 대한 자부심. 오늘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마침내 한국 이메일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관계자님께 케냐로 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급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 수백만 명의 삶을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그 순간에는 아주 평범하게 느껴져요. 그날 밤이 그랬어요. 그냥 피곤한 여자가 멀리 있는 낯선 사람들한테 이메일 하나 보낸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답장이 왔어요. 이진석 박사님이 직접 케냐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통일벼 씨앗을 가져와서 어떻게 기르는지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만약 이 한국 과학자도 다른 외국 전문가들처럼 우리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만약 이분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이 온다는 소식이 농업부 제 상사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 화가 난 관리들로 가득한 큰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차관님 얼굴이 화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너머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계셨어요. 한국이라고. 자네가 한국을 불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프랑스도 우리 땅에서 포기했고 독일도 여기서 실패했는데 이제 K-팝으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 농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관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는 정말 작게 느껴졌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망신이야. 다른 장관이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TV. 드라마 만드는 나라한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테이블 아래로 숨고 싶었어요. 이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사무실도 있고 비싼 차도 타고 다니세요. 정치나 국제 관계도 잘 아시고요. 제가 뭐라고 이런 분들한테 반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아말리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의 야윈 얼굴과 텅 빈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병원 바닥에 누워있던 모든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힘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우리 자존심이에요. 아이들 목숨이에요. 어제도 아이들이 굶었고 오늘도 굶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거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정부 장관들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농업부 장관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진지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침내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좋아. 한국 사람이 오게 해.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자네 직장도 명예도 모든 게 끝날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사흘 후 나이로비 공항으로 이 박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정말 긴장되고 있었어요. 전에도 외국 농업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보통은 비싼 정장을 입고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와요. 어려운 과학 용어로 말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는 식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하고 눈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간단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냥 평범한 셔츠에 편한 바지였어요. 손이 거칠고 튼튼해 보였어요. 평생 농사일을 해온 사람의 손 같았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깜짝 놀라웠어요. 농장을 바로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외국 전문가들은 먼저 연구센터를 보고 싶어 해요. 멋진 발표 자료나 에어컨 나오는 회의실을 원하죠. 그런데 이 박사님은 흙과 햇볕, 진짜 농작물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실험 농장까지 2시간을 운전했어요. 땅이 딱딱하고 빨간색이었어요.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더위와 먼지 때문에 불평하곤 했어요. 이 박사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신발과 양말을 벗으셨어요. 뜨겁고 메마른 땅을 맨발로 걸어가셨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흙을 한 움큼씩 집어드셨어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손가락 사이로 비비면서 느껴보셨어요. 심지어 맛도 보셨어요. 이 흙에는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물 빠짐이 좀 안 좋지만 고칠 수 있어요. 통일벼가 여기서 자랄 수 있어요. 박사님이 일하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잘난 척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농부가 흙을 연구하면서 식물이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해하려고 하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주부터 통일벼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이 박사님이 매일 우리 동네 농부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흙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물 높이와 타이밍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농부들 말도 잘 들어주셨어요. 이 지역 날씨 패턴이나 전통 농법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셨고요. 첫 번째 초록 새싹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2주 후에는 작은 벼 싹들이 땅 곳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생존율이 정말 놀라웠어요. 씨앗의 90% 이상이 건강한 모로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실험밭을 확인하러 갔어요. 비교해서 심어놨던 유럽 품종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벌써 죽어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 벼는 튼튼하고 푸르게 보였어요. 그때 자연이 우리를 시험해보기로 했나 봐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마치 구름 위에서 거대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쏟아졌어요. 비가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실험밭이 진흙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모든 일, 모든 희망이 너무 많은 물에 휩쓸려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다시 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본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 벼 품종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독일 씨앗들은 진흙 속에서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통일벼는 여전히 키 크고 푸르게 서 있었어요. 제가 놀란 얼굴을 보시고 이 박사님이 웃으셨어요. 통일벼는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심기 전에 배수로를 파뒀잖아요. 제대로 준비하면 물이 적이 아니에요. 몇 주 후에는 끔찍한 폭염이 우리 지역을 덮쳤어요.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어요.
해가 하늘에서 불덩어리 같았어요. 사람들도 더위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또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어요. 어떤 식물이 이런 타는 듯한 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통일벼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른 작물들이 시들고 죽어가는 동안 한국 벼의 90%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식물들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살아 있었어요.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통일벼는 극한 날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개발된 거라고요.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부족해도 이 쌀은 다 견딜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왔어요.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수백만 마리의 배고픈 벌레들이 움직이는 카펫처럼 우리 밭을 덮었어요. 푸른 것이라면 뭐든지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메뚜기들이 몇 달간의 노력을 단 몇 시간 만에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날아가고 나서 우리의 소중한 통일벼를 확인하러 뛰어갔어요. 일부 식물은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메뚜기들이 한국 쌀도 먹긴 했지만 다른 품종들보다는 훨씬 적게 먹었어요. 어떻게든 이 식물들이 더 튼튼하고 벌레들한테는 덜 맛있었나 봐요. 비와 더위와 메뚜기를 모두 이겨낸 푸른 벼가 둘러싸인 그 밭에 서서 마침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씨앗이나 더 똑똑한 농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박사님이 제가 다른 외국 전문가들한테서 본 적 없는 걸 가져오셨어요. 존중과 동반자 정신 그리고 진짜 관심을 가져오셨어요. 우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학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로 대해주셨어요. 과학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해결책이 항상 가장 부유한 나라나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나오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건지도 몰라요. 첫 통일벼 씨앗을 심은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논을 확인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벼가 하루하루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추수 때였죠. 과연 이 벼가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많은 쌀을 만들어낼까요? 이 박사님은 매일 현지 농부들과 함께 논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벼가 언제 추수할 때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벼를 제대로 베는 방법, 쌀알을 말리는 방법까지 모든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도 농부들한테서 배우고 있었어요. 케냐의 전통 농사 노래가 뭔지, 날씨를 알아보는 현지 방법이 뭔지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농부들이 점점 이 박사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뭐든 다 안다고 으스댄 다른 외국 전문가들과는 달랐어요. 8월의 어느 아침, 이 박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주요 실험논으로 불러 모았어요. 마을 농부들, 정부 관리들, 궁금해하는 이웃들이 모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무거운 이삭이 아침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작은 계산기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논의 여러 구역에서 벼를 측정하고 세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진지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어요. 제 계산으로는 헥타르당 6.2톤의 쌀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숨을 헉하고 들이켰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울기 시작했고요. 곧 모든 사람이 소리치며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헥타르당 6.2톤이라고요. 우리가 전에 쓰던 농사 방법으로는 헥타르당 0.8톤밖에 안 나왔거든요. 같은 땅에서 거의 8배나 많은 식량이 나온 거예요. 추수 축제가 3일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전통 노래를 부르며 남자들은 황금빛 쌀 포대를 트럭에 싣고 있었죠. 아이들은 벼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놀고 있었어요. 많은 농사철을 겪어본 마을 어른들까지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레이스 완지쿠라는 강인한 여성이 이끄는 마을 여자들이 모여서 희망 쌀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쌀을 팔고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였죠. 그레이스는 장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이로비의 식당들이 좋은 쌀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과 고급 식당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곧 주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쌀 품질이 너무 좋아서 비싼 호텔들까지 사려고 하고 있었어요. 보통 아시아에서 수입한 쌀을 먹던 도시 사람들이 우리 현지 통일벼를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맛도 더 좋고 밥도 완벽하게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쌀 판매로 번 돈이 마을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옷과 약, 아이들 학용품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농부들은 장터에 더 쉽게 가려고 자전거를 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동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쌀 수확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배고픈 채로 학교에 오고 있었거든요. 배가 비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예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쌀 판매로 번 돈 덕분에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쌀밥에 야채, 때로는 고기나 생선까지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얼굴이 점점 통통해지고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눈도 밝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학교 출석률이 60%에서 90% 이상으로 뛰어 올랐어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시험 점수도 놀랍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변화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조카인 칼렙도 그렇게 변한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불과 6개월 전에는 학교에서 굶어서 쓰러졌던 아이가 이제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칼렙의 꿈은 이 박사님 같은 농업과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칼렙은 고장난 오래된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농가 일하는 농부들 사진을 찍는 흉내를 내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의 쌀을 키우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고 있었어요. 사라 이모 어느 날 칼렙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더 좋은 쌀 품종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칼렙의 말이 저를 자랑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게 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자랑스러웠지만 제가 한국 같은 나라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아서 슬펐거든요. 우리 통일벼의 성공이 마을 밖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한국 쌀의 기적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뉴스팀들이 농부들을 인터뷰하고 황금빛 논을 촬영하러 오고 있었어요. 케냐의 다른 지역에서도 통일벼를 시도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더니 이웃 나라들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법 같은 씨앗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문가들이 자기 나라에도 올 수 있을까요? 1년 안에 서아프리카 15개국이 자체 통일벼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며 농부들을 가르치고 지식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돈이나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은 식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한국과 케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어요. 나이로비에 아프리카 통일벼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한국 과학자들과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나란히 일하면서 아프리카 환경에 더 맞는 벼 품종을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새 연구센터의 부소장으로 선택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큰 국제 농업 회사들이 수년 동안 아프리카 나라들의 비싼 씨앗과 비료를 팔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농업 문제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쌀이 너무 잘 되니까 이 회사들이 장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정부 관리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아시아 기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유럽과 미국 회사들만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몇몇 정부 장관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하는 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실패했던 비싼 유럽 씨앗을 다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치적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어요. 한쪽에는 돈과 영향력이 많은 강력한 국제 회사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살아남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게는 선택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정치라는 게 절대 간단하지 않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박사님은 조용히 논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논쟁에는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농부들을 가르치고 벼 품종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그분에 대한 불평들을 어리석고 못되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황금빛 논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 전에 저는 유럽 기술만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다고 믿던 케임브리지 교육을 받은 전문가, 사라 은보고 박사였거든요. 이제 저는 지혜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아프리카 과학자, 사라 은보고 박사가 되어 있었어요. 최고의 해결책은 종종 비슷한 문제를 겪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거든요. 한국도 케냐처럼 한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건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새로운 종류의 국제협력이었어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더 강해지도록 돕는 거였어요. 우리 논의 쌀은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어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한국에 처음으로 절망적인 이메일을 보낸 지 2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 한복판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쌀 씨앗을 보내준 그 나라에서 UN 세계식량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년 전에는 제가 여기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2년 전에 저는 한국이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일 좋은 원피스를 입고 애용하던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케냐 마을에서 아이들이 굶어서 쓰러지는 걸 지켜봤던 그 겁먹은 과학자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뒤쪽 발표 화면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1975년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국 아이들과 케냐 아이들이 구호 식량을 받으려고 함께 줄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나라 아이들 모두 말랐고 배고파 보였어요. 두 나라 모두 유엔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50년 전에는 저는 큰 강당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시작했어요. 한국 아이들과 케냐 아이들이 똑같은 구호 식량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모두 가난했어요. 두 나라 모두 배고팠고요. 두 나라 모두 살아남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케냐의 황금빛 논이 나타났는데 무거운 이삭이 매달려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이 케냐를 도와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식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동정도 아니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나라들 사이의 우정이에요. 청중들이 아주 조용하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굶어서 죽은 8살 아말리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반에서 세 번째로 우수한 학생이 된 제 조카 칼렙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 논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며 농부들을 학생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준 이 박사님 이야기도 했어요. 마을 여성들이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배운 희망쌀 협동조합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기들이 직접 기른 쌀로 만든 따뜻한 급식을 먹는 학교 아이들 사진도 보여줬고요. 이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여유가 생긴 농부들의 환한 웃음 사진도 보여줬어요. 2년 만에 통일벼가 아프리카 23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 과학자들과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1만 명이 넘는 농부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우리 지역 아동 영양 실조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그래프였거든요. 통일벼를 기르기 시작한 후에 빨간 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이게 진짜 국제협력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서로 더 강해지도록 돕는 거예요. 발표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청중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오래 박수를 쳐서 저는 무대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쁘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에 12개 아프리카 나라가 더 자체 통일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협정에 서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더 많은 과학자를 보내고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유엔도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발표 후 복도에서 이 박사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우리 논에서 봤던 그 겸손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보고 박사님 이 박사님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이 되셨군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을 도왔던 것처럼 선생님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 가나로 가서 농부들에게 통일벼 기르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지리아, 말리, 부르키나파소에도 갔고요. 나라마다 흙도 다르고 날씨도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어요. 깊은 뿌리 좋은 배수 농부와 과학자 사이의 동반자 관계였거든요. 가장 신나는 부분은 지식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보는 거였어요. 저한테서 배운 농부들이 이웃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더 잘 먹게 된 아이들이 자라서 농업 과학자가 되고 있었어요. 도움의 고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칼렙은 우리 쌀 프로그램의 비공식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고장난 장난감 카메라는 진짜 카메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에 온 한국 사진작가가 기증해 준 거였어요.
칼렙은 쌀 기르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을 통해 서울의 농업 학생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사라 이모 어느 날 칼렙이 말했어요. 한국 여름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이 박사님이 쌀에 대해 공부했던 그 대학에서 공부할 거예요.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저도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요. 제 마음이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굶어서 너무 약해져서 학교도 못 다니던 이 아이가 이제는 국제농업과학자가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통일벼 연구센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 15개국의 지부가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지식을 나누고 여러 아프리카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쌀을 기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도움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를 가르쳐야 할 열등한 학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을 나누고 싶어하는 동료 생존자로 대했거든요. 이런 존중과 동반자 의식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오늘 제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전역의 논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처음 이메일을 보냈던 그 절망적이던 밤을 생각해봐요. 굶주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려고 했던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메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케냐만이 아니라 대륙 전체 말이에요. 한국과 케냐 사이의 빚이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50년 전에는 두 나라 모두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오늘은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라 이해와 동반자 정신으로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라들이 자기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기적은 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적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도움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끝없는 희망의 고리를 만든다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오늘 황금빛 논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작은 아말리가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아말리의 기억이 우리가 계속 해결책을 찾도록 영감을 줬거든요. 아말리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어디서든 굶주린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줬어요. 도움의 선수 나는 쌀 한 알 한 알씩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